요즘 우리 경제를 두고 성장 엔진이 빠른 속도로 식어간다는 평가가 많죠. 공신력 있는 경제기관마다 내놓는 이 성장률은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우리 경제 전체가 아예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성장의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해선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 우리 경제 참 어렵다 이런 걱정 많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지난 주말이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 방문 중에 이 내놨던 성장률 발언에 유독 관심이 간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의 성장률이 2%, 2.1% 정도가 될 것이다. 당초보다 좀 낮춘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발표를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 연례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2.2에서 2.1% 정도 이제 낮추셨잖아요. 하향 조정했는데 뭐 이제 국내 경제부총리라는 어떤 직위 때문에 올해 성장률을 단언해서 말씀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총리 스스로가 이제 그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이제 하향 조정했다는 거는 국내 경기의 어떤 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강조하신 부분 하나 또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그 synchronized slowdown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경제 침체가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어떤 경제 부진이 이제 동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독일하고 이제 싱가포르 얘기를 하면서 당초보다 그 성장률이 한 0.5% 포인트 정도 하락해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85%, 그다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의 해법으로 이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강조하셨죠, 사실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국내 우리 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안팎에선 2%대 성장조차 힘들다는 전망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이 1.9%인데 사실상 2% 달성이 어렵다 이렇게 진단한 거겠죠? 예, 국내 그 금융기관이나 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이나 KDI나 그다음에 이제 민간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2% 초반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해외 금융기관 중에서 투자은행들이 사실은 1.6%까지 또 하향 조정해서 이제 발표하고 예. 있거든요. 심하게 낮게 보고 있는 그 요인인데 그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이제 대외 환경에 민감한 수출 위주의 그 경제 구조 때문에 사실 성장률이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중국하고 이제 인접국이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그 교육 규모가 많고 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냉정한 판단하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과의 그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성장이 감소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다음 달에도 이제 또 마이너스대가 지속될 거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출에 대한 부진, 특히 중국과의 그 집중된 그 무역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하는 거를 좀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장률 2% 사실상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이런 지적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만약 2%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에 줄 충격 상당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 좀 의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예, 그 당초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하반기에 좀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1분기에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이제 예. 실적 성장률을 보게 되면 1분기 때 마이너스 0.4%, 2분기 때 이제 마이너스 1%가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러면은 요번에 3분기가 사실 10월 24일 날 발표하는 그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예. 거기서 0.6에서 0.7% 이상 성장한 그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사실 우리가 좋은 성과를 기대해서 2%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상당히 이제 그 2%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수출 둔화가 심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어떤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도 계속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제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 감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하반기 경제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올해 2% 성장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선 올해 2%대 성장률을 사수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장 관심은 조만간 한국은행이 발표할 실질 GDP 속보치입니다. 이 올해 성장률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 교수님, 전망이 상당히 좀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예상되기로는 이제 한국은행도 또 대폭 그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서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내세운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이런 그 전망치는 낮게 얘기한다는 거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25%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실효 하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는 0.5%에서 1% 선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주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예상컨대 그 연준이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밖에 그 기준금리 내리지 않는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두세 차례, 맥시멈 세 차례까지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통화정책의 효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상당히 이제 하반기의 경제정책에 대한 측면에서 재정정책 외에는 기대할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일부에서는요, 미국이 그러면은 기존의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 그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좀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양적 완화라는 건 우리가 그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중앙은행이 사실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폐를 찍어가지고 시중에 국채를 매입하면서 통화량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이제 또 그 부동산 경기가 움직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보면 사실 통화 정책의 한계가 온 거고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 거는 정부의 합리적인 재정 정책에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한은에서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올해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이 미중 무역 분쟁이었다. 이런 분석 자료가 나왔었는데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0.4%포인트나 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성장률의 주요 하락 원인을 미중 무역 갈등에서 찾고 있죠. 예. 미중 무역 갈등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주요 그 수출 이해관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한 27% 정도 차지하고요. 예.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규모는 6% 정도로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어떤 그런 통상 여건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는 게 상당히 영향이 크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 많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수출이 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여건이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지금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사실은 그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물량이 많이 수출되는 순기능이 있는데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 이제 평가절하되고 있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못 점하고 있다고 보면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크게 수출에 도움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 미국으로 인한 관세에 대한 그 규제 이런 것들이 그 국내 사실 경제 상황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환율 상승은 나라 밖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취한 이 관세 인상 조치가 상당 부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좀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안고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대외 요인이 우리 경제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죠.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서 교수님, 현재로서는 이 브렉시트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보리스 존슨 그 영국 총리가
공식적으로는 EU와의 합의안을 이제 그 영국 의회에서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그 연기를 이제 요청을 했죠. 근데 이제 10월 31일까지는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라도 단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어떤 그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그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통보는 했지만 본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당 그 출신으로서 상당히 브렉시트를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더라도 강행할 의지가 있는 사실 그 정치권 인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적으로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연기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존슨 합의안이 이제 채택될 가능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될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될 경우에는 사실 하드랜딩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부담이 크죠. 일단 영국이 관세 동맹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관세 혜택에서 사실 제외가 되면서 WTO하고 사실은 별도로 이제 무역 그 합의안을 체결을 해야 될 때 관세 혜택이 없어지게 되면 수출 실적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북아일랜드 지금 민주연합당이 반대하고 있죠. 사실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령이고요. 아일랜드는 EU의 회원국이고요. 그 사이에 사실은 통관 절차를 이제 강화하는 소위 말해서 하드보더가 이제 강화될 거라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죠. 이런 부정적 여파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하드 이제 브렉시트보다는 연기한 그다음에 이제 존슨안 받아들여지는 거 그런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브렉시트 문제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이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 경제에 지금 적자는 이 외부 부담 요인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가 좀 이렇게 대내 악재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느 때보다 좀 정부의 꼼꼼한 현실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이 통화 정책의 효용성 한계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정 정책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 완화적 통화 스탠스를 계속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선별적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고위험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을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중국 경제에 너무 수출을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대외 여건이 내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의 수출이 감소되면서 오히려 9월 달에는 EU 쪽에 이제 수출이 한 10.6% 정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노딜 브렉시트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EU에 대한 수출도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자는 이제 그 EU 수출 비중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그 수출 규모가 한 1,600억 불 정도 되고 거기에 한 38% 정도 되는 한 600억 불 정도가 EU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한 3만여 개 되는데 오히려 EU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5만여 개로 더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EU의 수출길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에 아주 적은 그런 그 타격을 줄 거라고 얘기하기 좀 단언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이나 이런 그 수출 시장에 의존하는 거를 좀 다변화하는 쪽에 정부가 이제 무역금융 지원을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 경제를 좀 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 경제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런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이런 뉴스나 이런 쪽 보더라도 뭐 햇살론 17에 대한 그 이제 규모를 이제 늘리겠다, 2배로 확대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너무 이제 높다는 거죠. 지금 보면 17.9% 단일 금리인데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신용 보강을 통해서라도 조금 금리를 낮춰서 서민금융답게 금리를 좀 현실화시키는 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